자, 이제 그럼 또 연결해서 해볼까요? 이게 동영상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저는 지금 제 방에서 요 앞에 있는 카메라를 봐야 되는데 카메라를 잘 못 보고 자꾸 눈을 여기저기 이렇게 돌리면서 조금 시간도 그렇고 갑자기 전화 오고 뭐 수업에 방해 요소가 되게 많네요.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그 얘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그 배우시는 건요, 뭐100% 전부 다 숙제하고 발표하시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숙제를 해서 제출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제출을 하는 거는 둘째 문제이고, 제출로 하게 되면, 뭐 여러분들도 프린터 뽑아야 되고, 뭐 귀찮고, 그리고 숙제를 제대로 했는지, 베꼈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숙제의 거의 대부분이 발표를 하도록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발표를 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발표를 하게 되면 이제 자기가 숙제했던 것들이 이제 화면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코드도 보이고 그러면 앞에서 다른 친구들이 열심히 숙제를 잘 해갖고 오시면은 아 저걸 저렇게 풀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남들이 한 걸 보고 뭔가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러니까 아 저건 저렇게 처리해서 그렇구나 나는 이래서 안 됐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참여를 숙제를 더 많이 하실 수 있도록 권유하기 위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전원이 숙제를 하시고 발표를 하는데 발표 자료를 뭐 멋지게 만드는 것 그런 부분은 제가 따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러니까 내가 숙제를 정확하게 했고 이러이러한 부분이고 뭐 제가 가끔 질문할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은 틀린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런 부분들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피드백 받으셔서 뭐 숙제 뭐 틀린 거 있으면 다음에 다시 해갖고 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목의 특징은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숙제라고 하는 것들은 제출하면 끝이었는데 발표를 시켜서 발표로 숙제한 거를 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지 실제로 해보신 분들이 아무래도 발표 잘 되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들이 그 숙제를 명확하게 하셨다라는 것들이 발표에서 잘 드러날 것이고요. 그리고 남들이 발표하시는 거 보면서 숙제도 많고 계속 누적으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뒤에 가면 아주 앞부분 내용들은 지긋지긋하겠습니다만 어느 순간인가 보시면 어지간한 내용들은 다 여러분들이 저건 저렇게 저건 뭔지 알겠어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나름의 교육 효과가 좋다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발표하는 형태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출석 점수는 패스죠. 출석은 5번인가 빠지면 5번인가 6번 빠지면은 과목 패스가 안 되시는 거지만 그걸 점수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석은 그 패스의 형태를 갖고 있고요. 패스를 했다 못했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고 출석 점수가 따로 들어가지 않는 대신에 전원 발표 형태로 합니다. 그래서 이 과목의 조금 장점이자 단점은 조금 빡빡하게 진행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에도 보면은 공부 진짜 안 하던 4학년 학생, 뭐 3학년 학생들 이 과목들을 어떻게든 졸업을 했었고요.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베껴서 했는지 어쨌든지 모르겠지만 숙제를 해갖고 오면 점수를 다 인정을 해드리기 때문에 대신에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것들은 숙제 발표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그 숙제들을 다른 학생들이 발표를 하니까 쟤는 제대로 했구나 쟤는 베꼈구나 하는 게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거든요. 제 눈에도 당연히 보이죠. 그래서 뭐 어지간하면 통과하겠습니다만 이제 너무 베껴갖고 온 게 그리고 뭔지도 모르고 베껴오면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안 좋고 저도 그 부분은 네가 이해 못한 것 같으니까 다시 해갖고 발표해라 라고 권유합니다. 뭐 그게 창피하거나 한 일들은 아니고 숙제라고 하는 것들이 숙제를 내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공부하라고 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서 뭔가 남기 위해서는 숙제들을 많이 내줍니다. 그래서 숙제 뭐 그래픽스는 조금 제가 생각해도 과도했습니다. 100개 찍겠다고 한 거는 내년에는 올해는 아마 그래픽스는 숙제가 정말로 100개를 넘어가서 130개, 뭐 140개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거는 항상 무언가 그 학기에 학생들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변할 수 있는데, 역대로 지난 18년부터 제가 수업을 파이썬 기반으로 많이 바꾼 다음에 50개 가까이의 숙제들을 내줘봤는데, 어지간해서는 다들 많이 잘 풀어갖고 와서 걱정 안 하시고, 예,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금방 느는 것들이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약간 내가 좀 뿌듯하네, 뭐 이런 느낌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파이썬하고 C 기반이라고 얘기되어 있는데요. 일부 코드는 예전에는 제가 C로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스 쪽에 수업 듣고 그쪽을 잘 다루는 학생들도 이미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은 전체 대상은 파이썬이 되겠고요. 일부 학생한테는 그래픽스 배운 것들 조금 활용해 보라는 측면에서 C 기반 코드도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숙제는 뭐 원하는 대로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저는 파이썬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파이썬은 파이썬을 써야 될 때가 있고 C++가 제 주력 툴이다 보니 어셈블러도 가끔씩 씁니다만 파이썬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 수업은 파이썬으로 하시는 게 일단 유리합니다. 코드 자체도 쉽고 뭔가 복잡한 설치 과정 이런 것들이 되게 적기 때문에 대신에 이 파이썬은 표준 파이썬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만든 툴 안에 파이썬이 들어가 있고 그걸 활용해서 그래픽이나 각종 로봇들 움직임들을 여러분들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수업은요, 기본적인 수학은 조금 이해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인 코사인 모르겠다, 그건 곤란하죠, 그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 잘 아셔야 되겠고, 미분은 조금 못하더라도 수학적 툴을 이용을 해서 프로그래밍 툴을 이용해서 미분을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미분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수학적 정의가 뭔가, 이 의미가 뭔가 이 정도는 최소한 알고 들어오셔야 되겠고, 프로그래밍 스킬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스킬은 파이썬 형태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하기 편하고 복잡한 에러 이런 것들이 좀 적기 때문에 스크립트 기반이라 여러분들이 조금 편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많은 예제를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그 파이썬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안 느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옆방 그 모 교수님처럼 이렇게 파이썬을 맨 땅에 헤딩하게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로보틱스는 무엇인가, 그리고 로보틱스 같은 것들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동영상이 아니네. 여기 이제 몇 가지 제가 예들을 걸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밑에 이제 동영상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나는 대학 가면 꼭 사족 보행을 할 거야, 또는 나는 보행 로봇을 하고 싶어,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학생이 많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랬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사족 보행에 아주 간단한 모델링들을 해 놓고요. 이걸 실제로 움직여 보고 있는 장면이 이 밑에서 조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데모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약 보행 로봇을 만들어요. 모터가 최소한 12개 이상은 필요할 거고요. 사족 보행 로봇을 만드신 다음에 처음에 잘 서 있다가 움직여 보시면은 이렇게 쿵 하고 넘어집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얘들이 균형 잘 유지하면서 걷게 여러분들이 하시기가 좀 어려울 거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로봇을 맨날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 그럼 한번 만들어 봐 해서 만들기 시작을 하면 이거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어렵네 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로봇은 실제로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는 지금하고도 다른 환경이고, 장난감 모터들 여러 개 구해다가 로봇을 만든다고 방 안에 손 찢어지고 피나고 이러면서 만들어서 첫 번째 가졌던 의문이 뭐냐면, 로봇을 만들었어요. 모터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딱 서 있게 처음에 만들었는데 첫 번째 한 달이 들었더니 그냥 그대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시뮬레이션에서도 로봇이 그냥 넘어지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봇이라고 하는 것들, 특히나 보행이나 여러분들이 로봇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이것들을 움직이기 위한 기본이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생각보다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족 보행이나 보행 로봇을 이족 보행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만드느라 고생 해놓고서는 결국 다리를 못 띱니다. 다리를 띄기 위해서는 뭔가 기본적인 어떤 절차와 내가 이걸 어떻게 프로그래밍 해야 되고 이것들의 공학적인 베이스가 무엇이고 이런 부분을 모르게 되면 만들려서 어떻게 잘하면 돌아갈 것 같습니다만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 세계관이 바로 이 로봇 쪽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고등학교 때 저는 뭐 토크 이런 것도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로봇을 열심히 뭔가 만든다고 만들어 놨는데 무거워서 다리도 잘 못 들고 다리를 들었더니 그냥 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나머지 조인트들 관절들을 잘 조절을 해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관련 지식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는 것들은 센서는 센서대로 알고 있고 모터는 모터대로 알고 있을 뿐이지 이걸 합치게 되면 하나의 우리가 모터와 센서로 구성된 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요. 이 고체 시스템들을 어떻게 다뤄야 로봇이 균형도 잡을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동작할까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될 텐데 그런 백그라운드를 배우는 것이 바로 로봇공학입니다. 그리고 로봇공학이 로봇을 모델링하는 관점들을 다루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자, 오른쪽은 조금 더 다른 예제입니다. 오른쪽은 굉장히 유명한 로봇이고요. 보기에 되게 터프해 보이지만 그리고 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거의 없는데 그랜드 챌린지가 처음 나왔을 때 이 일본 쪽에서 나왔던 쉐프트라고 하는 로봇입니다. 역사상 사실은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요새는 되게 더 잘 움직이고 있고 그럴듯하게 움직이긴 합니다만 이 로봇이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안정성 측면이나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 혁신에 13년인가? 아마 14년인가? 그때쯤 아마 처음 나왔었고요. 많은 로봇들이 그 당시에 실패를 했는데 그랜드 챌린지 대부분 실패를 했고 되게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예전에 휴보가 1등을 했다고 했을 때 굉장히 쉐임풀하다, 창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준호 교수님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런 일들도 벌어졌었는데요. 그래서 별로 인정을 아무도 안 해줍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쉐프트가 등장을 했을 때부터 로봇의 관점이 크게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로보틱스라고 하는 그 분야를 배우면서 앞서서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로봇을 모델링하고 이 로봇을 모델링해서 어떻게 걸을지 밸런스는 어떻게 맞춰야 될지 제어적인 관점도 다루고 합니다만 무언가 2013, 14년도경부터는 로봇들에 대한 관점들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 관점이 바뀐 대표적인 그 시작점의 출발에 이 쉐프트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로봇 분야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모델링을 해서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고 그걸 잘 푸는 해결하는 형태들로 진행이 되다가 2005년, 6년도 경부터 크게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서 그 연구 결과들이 쉐프트 같은 로봇들에 투입이 됐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냐면요. 예전에 로봇들은 보행 로봇이다, 또는 뭔가 산업용 로봇이다 라고 하면 보행을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딱 움직였어야 되고요.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여기 물체의 위치가 정확하게 XYZ로 어느 좌표에 있으면 로봇팔은 정확하게 이렇게 이동해서 얘를 정확하게 잡는 거에 초점을 맞췄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트렌드 2006, 7년경부터 시작됐던 것들은 세상이 이렇게 정확하지 않구나라는 컨셉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산업용 로봇들이 이렇게 벨트를 타고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동을 하거나 하면 위치를 정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만 사실 위치를 정확하게 몰라요. 이 센서가 나빠서 센서 아무리 좋은 거 써도요 정확하게 사실 우리는 자연계에 있는 것들을 완벽하게 측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자체가 되게 확률 기반의 흔들리는 세계관에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보행 로봇을 맨날 걸어 다니기 때문에 보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걸어 다닐 때 보면 바닥이 평평해 보이지만 바닥이 항상 평평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바닥에 우리가 걷는다는 행위 자체는 신발과 지면의 두 가지 사이에 마찰력이 있는 거고요. 정지 마찰력, 우리가 딱 땅을 짚은 순간에는 정지 마찰력이 동작을 하면서 이 부분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거나 없거나, 얼음판 위에 가면 정지 마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얼음판에서 우리가 잘 못 걷고
미끄러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평평하지도 않고 터프 테레인이라고 불리는,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부터 교문까지 가는 과정에 보시면 바닥이 평평한 곳이 거의 없죠. 그리고 마찰 계수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걸어 다니는가, 잘 걷고 있잖아요, 그죠? 이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바닥을 정확하게 센싱을 해서 걷는 것들이 아니라, 바닥이라고 하는 대상들이 확률적으로 어떤 범주 안에서 흔들리고 있고, 그래서 가끔 가다가 바나나 껍데기 밟으면 미끄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원래는 확률적으로 길바닥에는 바나나 껍데기가 없어야 되는데, 바나나 껍데기가 하나가 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걸 눈으로 보지 못했다면 휙 하고 미끄러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다시 보정을 해가지고 뭔가 무게중심을 잡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이 그랜드 챌린지가 목표로 했던 것들은 절대로 모델링 기반의 세계관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제 모델링에서 모델이 잘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걷거나 물건을 잡거나 하는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무언가 확률적인 요소들이 가득한, 우리가 그거를 스토캐스틱 세계관이라고 부르는데, 스토캐스틱한 세계에서의 로봇의 동작에 시초를 넘어갔죠.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잘 동작했던, 거의 대부분의 점수를 이 로봇이 스토캐스틱 관점에서 점수를 굉장히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 업체, 타 기관, 학교들에서 했던 그 결과물하고는 워낙 차이가 났었고, 구글이 인수했다가 이제 뭐 돈이 안 되니까 다시 뱉어버렸던 그런 로봇이 되겠습니다. 이제 밑에 있는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적인 연구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로봇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로봇들의 움직임들이 확률 기반으로 움직여야 되고, 확률 기반에서의 학습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사례들을 지금 보시면 되게 반복적인 사례들을 이런 식으로 모델링해서 다룹니다. 자, 이 로봇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갈등 요소가 이런 곳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나는 빨리 로봇을 만들고 싶어. 빨리 로봇을 만들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계속 재미없는 것만 가르쳐. 저도 학부 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래 그러면 로봇 한번 만들어 볼래? 해서 만들어 보시면 내가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거 갖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느낌들이 많이 드실 텐데, 그게 너무나 시간 소모적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렇게 진행을 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되게 제한된 형태에서 이제 3학년 때 이것저것 배우시고 4학년 때는 그래도 로봇 가지고 실험들을 해보시는 기회들을 만들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4학년 때는 로봇 8 가지고 하는 테스트들하고 몇 가지 이런 분야들의 문제점들을 실험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런 어떤, 심지어는 아까 얘기드린 스토캐스틱 세계관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로봇을 기본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모델링을 해야 되겠고, 이 로봇도 모델링 다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 대상이 걸거나 또는 물건을 짚는 대상들이 스토캐스틱 확률 기반일 뿐이죠. 실제 이 로봇들의 거동 자체는 모델링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행을 하든 확률 기반 세계관에서 로봇이 움직이든 또는 전형적인 산업용 로봇이든 간에 그 로봇의 거동을,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가장 밑바탕에 있는 그 로봇들의 모델링 작업들을 해야 되고요. 그 모델링을 수행하고 그 부분에 어떤 문제점, 공학적인 어떤 이슈들이 있는가를 다루는 학문, 그게 바로 로보틱스, 이번 학기에 배우시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예제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옛날에 했던 건데요. 여기 이렇게 말 타고 가는 장면 있죠. 그래서 보기에 아주 좋습니다. 뭐 보니까 여자인 것 같고 에마 부인인데, 이렇게 그 말이 타는 것들,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시뮬레이터를 만들었고요. 이 시뮬레이터는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전에 사람 4명까지 타고서도 잘 움직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전체 4000W 정도 되고 모터 총 7개 들어가고요. 이런 것들의 움직임들을 어떻게 우리가 모델링 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로봇공학에서 배우시는 거고요. 이것들의 움직임들이 단순히 제 이 시뮬레이터를 예제로 든 이유가, 이 회사에서 한 3년 넘게 로봇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걸 제어를 해야 되는데 제어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이것들을 꾸미기가 어렵다 보니 밑에 보시면은 조금 더 복잡한 모션들을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로봇들이 지금 다자유도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자유도 모션들을 전부 다 하고 있고, 얘들이 모터 7개를 총 동원해서 여러가지 말이 뛰는 것과 유사한 컨셉의 것들을, 그런 모션들을 생성해내야 되다 보니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기 저희 옛날에 제가 여기 있네요. 반바지 입고 앉아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모델링 해야 될까? 모델링이라고 하는 분야들을 최소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시면 이걸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러니까 모터가 6, 7개가 있는데 얘네들을 주기적으로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변환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장치의 경우에는 동력학적인 요소가 많죠. 무게가 많기 때문에, 질량이 높기 때문에 그 질량들에 의해서 쿵덕쿵 하는 동적인 움직임들을 보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부 다 모델링으로 일부는 해결을 하지 않으면 뭔가 리모컨 가지고 또는 스위치 껐다 켰다 해가지고 움직여서는 불가능한 영역이 바로 로봇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로봇공학의 기초에서 이런 것들을 처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빨리 만들어야지, 설계해서 설계해서 만들어 봐야 이제 장난감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이 회사에서 이 정도까지 오는데 3년 넘게 돈 엄청나게 많이 쓰셨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여러 번, 6번째 모델인가 그런데 여러 번 뜯어 고치고 돈은 돈대로 여기 대표님 말로는 자기가 100억을 들였다고 하는데 시작은 사실상 2000년대 초라서 아직까지도 동작이 원활치 않은 그런 것들이고, 제가 이거 더 이상 이제 하시다가 이제 한 5년 전, 4년 전쯤에 이제 그만두셨는데, 이 마지막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모션들을 잘 설계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보여줬었습니다. 단지 이제 장비 하나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상업적으로는 하기가 어려웠고요. 그래서 이걸 만들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제발 좀 버려야 됩니다. 일단 내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밑바닥이 어떤 관점에서 내가 이걸 설계를 해야겠구나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가 말인데, 여기 보시면 말 타는 거니까 대충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던 초기작들의 거의 대부분 무의미하고요. 실제로 이 작업을 할 때 말을 정말로 가져다 놓고요, 기술을 앉혀놓고 말 표면에다가 마커까지 붙여서 3D 데이터로 추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D 데이터 추출했고 거기에서 얻은 데이터들을 충분히 분석을 해서 지금 보시면 왼쪽 밑에 보시면은 말을 탈 때 사람의 무게중심이 변화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팔자가 무한대 같이 생겼죠. 이런 식의 궤적들을 보입니다. 쿵덕쿵. 이런 궤적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원래부터 장비부터 만든 다음에 이걸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관점으로, 장비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런 모션들이 잘 표현될 수 있는 장비 형태로 설계를 해야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초기에 선행 작업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이와 같은 형태의 동적인 시뮬레이터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 모델을 가지고 여기에 파라미터들, 길이는 얼마로 할까, 각도는 얼마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시뮬레이션 형태로 테스트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의 설계를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지금 보시면 이 데이터는 말 쪽의 실제 데이터들을 활용을 했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이게 지금 물리엔진, 여러분들은 물리엔진이라는 용어가 다 소원하실 텐데, 포드 다이내믹스 형태의, 지금 보시면 움직임이 실제 질량을 갖고 있는 것처럼 쿵탁 다이나믹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다이나믹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모델링을 하고 나서야 로봇 제품들을 설계를 하고 여기서 만든 다음에 제어를 하고, 그 제어를 위한 어떤 경로를 그려야 되는가, 이와 같은 경로를 최종적으로 여기에 입력을 하는 이런 식의 복잡한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무언가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게 이제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만든 제품이 되겠고요. 이게 그래도 버전 3번째인가 4번째 제품이었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에 알고 만드는 것과 모르고 만드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만드는 것을
여러분들도 추천을 제가 하는 거고요. 알고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뭐 보행을 해야겠다.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겁니다. 보행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무게중심을 맞춰야 되고 어떻게 동적인 성능들을 잘 이용을 할까, 모든 각종 모델들이 있고 제어할 때에 문제점들이 있게 되는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만든다. 이건 여러분들이 무슨 진화 과정을 겪는 것도 아니고 돈이 너무 많아서 로봇을 수십억 개를 만들 것도 아니고 이거 한 번 한 다음에 또 바꿔보고 또 바꿔보고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밑에 있는 기본 지식들 그리고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로보틱스라고 하는 과목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 조금 더 그 작년에 있었던 새로운 재밌는 거 하나 사례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재작년이 됐네요. 이제 엘모 대기업에서 강아지 로봇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제 의뢰가 돼서 강아지의 그 인지적인 모델들을 어떻게 설계할까라고 하는 것들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왼쪽 예제에서 보시면 강아지가 이렇게 퍼져서 있다가 사람이 띵 하고 나타나니까 꼬리 흔들고 쳐다본 다음에 밸런스가 점점 높아져가지고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고서 이렇게 꼬리 흔들면서 앉아있는 장면이 되겠고요. 두 번째의 경우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강아지가 한번 쳐다보고 일어나기까지 했는데 거기까지 가고 주저앉지는 않죠. 지금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러고 있는 장면이 되겠고요. 세 번째 경우는 보시면은 똑같은 상황인데 세 개가 다 똑같은 상황인데 강아지가 한번 쳐다보고 꼬리는 흔들었는데 가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꽁 하고 주저앉고 있죠. 이런 것들이 동일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나타났는데 로봇이 여기 있는 강아지 로봇이 내적 상태가 나는 되게 심심했는데 너 잘 왔어. 뭐 먹을 거 없어? 하고 가서 앉아서 주저앉고 그다음에 나는 나가서 놀고 싶은데 하고서 놀고 싶을 때는 주저앉지 않겠죠. 네? 로봇의 내적 상태들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지금은 되게 귀찮고 지쳐 있으니까 사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가기도 귀찮은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어떤 모델들을 처리하는 데에도 지금 보시면은 이 강아지 로봇 적당히 만들어 놓고 얘네들을 조종하고 컨트롤하고 시뮬레이션으로 내부 내적 상태의 모델을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하는 데에도 역시 똑같이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로봇의 기구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봇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하실수록 로보틱스가 굉장히 밑바탕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뮬레이터 하나 꾸밀 때도 전부 다 그래픽스가 로보틱스하고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기구학적인 것들, 그 다음에 로봇의 경로 생성하는 거 동일한 컨셉으로 쓰이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재미삼아서 보시면요. 이거 되게 별거 아닌 모션입니다만 로봇이 이렇게 끼우뚱 하면서 뭔가 의사표현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노즈웍이라고 불리는 로봇의 내적 상태들이 변화하고 이제 심심한 게 너무 지나치거나 또는 뭐 소리가 옆에서 난다거나 그때에 대한 각종 반응들을 어떻게 설계하고 이것들이 실제로 제대로 동작하는가 만들어진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이 녀석들이 동작하는가 하는 것들을 전부 다 시뮬레이션 형태들로 설계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시뮬레이션 자체는 곧바로 로보틱스에 그대로 로보틱스에서 쓰이고 있는 것들이 그대로 쓰인다라는 예들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뒤에서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종류의 로봇들은 주변 상황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반응을 하는 반응 엔진들이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반응기들을 설계하고 반응을 어떻게 하면 확률적으로 좀 더 유사하게 실제 로봇에 거동하고 실제 강아지에 거동하고 유사하게 만들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로보틱스 관련된 것들 로보틱스가 기본적으로 뭔가 붙잡고 거리 걷고 이런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반응형 로봇들의 경우에도 로보틱스 관련된 것들이 그대로 잘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재밌는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주제 중에 하나이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데모는 시그래프라고 하는 학회에서 가장 유명한 학회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픽스 쪽에서 되게 유명한데, 내부에 실제로 근육 모델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들은 모델링 기반, 일부는 모델링이 됐는데 근육들의 크기, 길이, 걷는 방식, 이것들을 전부 다 진화 과정 형태의 유전 알고리즘과 몇 가지 DMP, 다이나믹 모션, 무브먼트 프리미티브, 이런 몇 가지 로보틱스의 고전적인 관점들을 그대로 잘 적용해서 다양한 케이스로 진화를 함에 따라서 얘들의 보행 패턴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되게 재밌게 만들어진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걷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데, 우리 몸의 길이가 달라지게 되면 팔다리의 길이가 달라지고 밸런스들이, 무게 밸런스들이 달라지게 되면 어떤 식으로 걷는 보행 패턴들이 달라지는가 이해가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목이 길기 때문에 목을 잘 이용을 해서 걷는 보행 스타일들로 이 녀석들이 변화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그리고 이 그래픽스를 잘 활용해서 굉장히 재밌는 연구 결과물로 또 마지막에 포장을 잘 했죠.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예제 중에 하나입니다. 보고 있으면 굉장히 재밌어요. 자, 또 나오네. 스피드 조절하는 경우고요. 지금 보시면 좀비 같이 걷잖아요. 이건 조금 살살살 걷고 있고요. 요새 그래픽스에서는 이렇게 모션을 생성을 해서 내가 모션 파라미터들을 결정하고 파라미터들을 수정하면 자동으로 걷는 경로들, 궤적들을 생성하면 이걸 그래픽 엔진에 결합을 해서 실제로 게임이나 영화 쪽에서 특수효과들이 쓰입니다. 이걸 옛날에는 모션 캡처 해가지고 많이 했었습니다만, 모션 캡처는 길이가 다른 경우, 우리가 뭔가 이런 랩터의 움직임을 사람이 표현한다 그러면 이거 좀 너무 사람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목이 길고 꼬리가 길게 되면 움직임 패턴들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 요소들은 모션 캡처 가지고는 더 이상 잘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물리적으로 잘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봤을 때 뭔가 좀 어색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요새 모션 생성기들을 로보틱스에서 쓰이고 있는 고급 기법들을 활용해서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충격, 외부에서 외란이 들어가는 거죠.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세계관 자체가 확률 기반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요새는 이런 바닥이 평평해 보여도 뭔가 굴곡도 지고 여기에 돌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 분야에서 되게 유명하지는 않고요. 많은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분야가 제 취향에 잘 맞아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도 제가 잠깐 얘기 드렸습니다만, 로보틱스는 과연 어떤 분야로 확장이 가능한가 라고 하는 자료를 얘기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밑에 있는 분야들이 로보틱스를 필요로 하는 분야들 중에 하나입니다. 로보틱스에서 쓰이고 있는 소식들, 공대에서 3차원을 제대로 다루기 시작하는 것이 사실상 대부분 로봇공학에서부터 시작을 하겠고요. 로봇공학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픽하고 관련된 요소들이 완전히 수식이 유사한, 굉장히 유사한 수식들을 많이 쓰고, 유사한 수식을 토대로 해서 그래픽스는 그래픽 쪽의 문제점에 맞게 수식이 변화가 되어 있고요. 3D 비전 분야, 요새는 조금 인기가 사그라들었습니다만, 옛날에는 그 멀티뷰 지오메트리 이용해서 카메라 여러 대를 놓고 각각을 매칭 작업을 해서, 카메라 여러 대 쓰는 거는 그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데, 카메라가 여러 대,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작업 있잖아요. 무언가 여기에 띵 했으면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똑같이 이거는 같은 점이다 라고 하는 매칭의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왼쪽 눈 따로 보고 오른쪽 눈 따로 본 다음에 두 가지가 같은 관점에서 초점이 맞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매칭이라 부르고, 그 매칭 문제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3D 비전 쪽에 접근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3D 비전은 멀티뷰 써서 하는 경우는 거의 학부 과목에서는 불가능한 내용에 가깝고요. 예전에 이거를 저도 이제 과목으로 들을 때 무려 저 청강생까지 포함해서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들어왔는데,
최종 마지막 숙제 내려갔을 때 제 앞에 데드라인 30분 전에 제 앞에 숙제 낸 사람이 7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학문 분야인데 여기서도 3차원을 다루고 있고 로봇공학에서 쓰인 수식들이 그대로 적용되고, 이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카메라를 쓰기 때문에 카메라는 3차원 물체가 카메라라고 하는 이미지 위에 2차원으로 투영이 되는 거죠. 실제로는 3차원인데 2차원으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2차원 데이터 여러 개를 가지고 3차원으로 다시 복원하는 과정이 이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원이 2차원이 되기 때문에 투영이라는 관점이 들어가서, 아까 얘기 드렸던 그래픽스 들은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퍼스펙티브 프로젝션하고 카메라 투영 관점은 똑같은 수식을 씁니다. 대신에 카메라는 또 카메라이기 때문에 렌즈에 의한 와핑도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 파라미터들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6개 카메라 파라미터를 추가적으로 다시 계산하는 이런 분야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대로의 또 다른 수식들이 전개되겠고요. 유사점은 있습니다만 굉장히 비슷한 수식, 동일한 수식을 쓰다가 이 수식들은 각각의 분야에 따라서 전파가 되는 것이고, 최근 이제 3차원 분야 쪽에서 로보틱스는 움직임을 관련된, 그러니까 출력에 관련된 것이라면 입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3D 비전이나 또는 최근에 가장 독보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은 3D 스캐너 분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차원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을 3차원 질점들로, 포인트 클라우드들로 변형하고, 그 포인트 클라우드들은 전부 다 좌표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미지만 처리하지 않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제죠. 뭐 아이폰이나 이런 데 여러 가지 붙고 있고, TOF 센서 이런 것들도 최근에 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안에 실제로 이것들이 부착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전에 이제 삼성 쪽이 갖고 있던 기술의 예전 사례를 보시면요, 삼성이 이 분야가, 여러분들 그 아이폰에서는 맨날 뭐 이모지콘 이런 것들로 많이 표현되고 있는데 이게 별로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업화를 안 하고, 삼성의 경우에는 이걸 사업화 안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역대 최강의 기술을 2015년도에 이미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비전 2학년에서 3학년에 컴퓨터 비전 쪽 수업들을 들어보시면 처참하죠. 프레임 레이트 나오는 거 보면 뭐 오픈 CV 이런 것들, 오픈 CV에 있는 아다부스트 하라이크 피처 쓰는 것들, 캐스케이드 뭐 이런 식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하 피처 쓰는 방식들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마 얼굴 인식 해보시면 어지간한 PC에서 3, 4프레임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미 15년 당시에 포인트 클라우드를 얻어내는데 너무 속도가 빨랐어요. 그래서 삼성 쪽이 갖고 있는데 활용하지 않는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얼굴 관련된 것들인데, 포인트 클라우드를 얻어내는데 속도가 초당 1000프레임이 나옵니다. 1000. 그래서 비전 분야들은 보통 30에서 60프레임 요새 그렇게 가고 있는데 1000프레임이 나오는 고속 기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휴대폰에 붙어서 장점이 뭐냐? 별로 그 장점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업화 안 하고 있는 대상. 아마 제가 예상하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증강가상이라고 불리는 AR, 오그먼티드 리얼리티 분야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D가 3차원 모델링 분야들에 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밑바탕에 있는 수식들 굉장히 복잡하고요. 전에 제가 하나 재밌는 사례를 얘기 드리면, 증강가상의 경우에는 앞서서 설명드린 이 비전 분야하고 컴퓨터 그래픽스 두 가지가 합쳐진 거죠. 카메라로 영상을 찍은 다음에 그걸 3차원 데이터화해서 원래 그래픽 공간하고 같이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트랜스폼 수식을 손으로 유도를 해봤는데 빽빽하게 A4지로 7장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AR 이런 것들은 뭐 오픈 AR 이런 오픈 소스들 많이 활용을 합니다만 그건 뭐 장난이죠. 그래서 오픈 소스 활용해서 하는 것들은 그냥 장난 수준이고, 왜 장난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냐면 오픈 소스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오픈 소스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때는 반드시 그 녀석들의 내부 기능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오픈소스를 쓰게 되면 내가 조금 더 다른 형태로 이걸 바꾸고자 할 때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소스를 활용하실 때에는
정말로 수식 가지 확인을 해서 밑바닥까지 알고 쓰셔야 되지, 모르고 쓰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수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많은 그 로봇 관련된 업체들이 자율주행 쪽 프로그램을, 뭐 로스에 있는 것들을 많이 카피를 그대로 하셔가지고 활용을 해서 제품화까지 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많은 경우에 문제가 너무 심각해졌습니다. 뭐 소송 문제까지 생길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분들이 남이 갖고 있는 코드를 그대로 가지고서 몇 억짜리 제품화해서 납품을 했는데, 업체에서는 업체들 나름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요거 여기 요런 부분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내부 코드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가져다 쓴 것이기 때문에 수정을 못해서 소송까지 가게 되고 손해가 막심했었습니다. 자, 이제 수학적인 내용, 이제 앞서서 제가 개론적인 내용은 거의 대부분 이제 소개를 했고요. 수학적인 부분은 어떤 것들이 쓰이는지 조금만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하겠고요. 그리고서 곧바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어떤 종류의 수식을 쓸 것인가, 그리고 어떤 모델링, 어떤 수학적 툴들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부분만 이 챕터에서는 다루겠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 좌표 변환에 대한 것들은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저 때는 2학년 때쯤 배운 것 같은데, 요새는 어떤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3차원 벡터 공간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비전이라고 하면 이미지를 뭐 포토샵이나 이런 것들로 다뤄보시면은 이 부분에 영영 좌표계가 있고, 이미지가 끝 좌표계가 여기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쪽이 X 좌표, 이쪽이 Y 좌표가 될 거고요. 우리가 이런 공간들은 픽셀 좌표계라고 부르죠. 그래서 원점이 여기 있고, X쪽으로 이쪽, Y쪽으로 이쪽. 근데 3차원 공간은 픽셀하고 다르죠. 픽셀은 점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 픽셀들을 정수 레벨의 단위밖에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3차원 연속 공간이기 때문에 3차원 벡터 스페이스, 선형적 벡터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공간적으로 수학적으로 정의하면 3차원 벡터 스페이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다시피 이쪽으로 가면 X축, 뭐 이쪽으로 가면 Y축, 이쪽으로 가면 Z축, 그러면 좌표계는 길이 재갖고 표현하면 되겠구나, 이 정도는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뭐냐면 좌표계 위에서의 변환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포지션, 위치 이동을 하는 경우에 지금 보시면 2차원으로 쉽게 보면 X축, Y축에 있고, X0값, Y0값 알고 있고, 여기에 점이 찍힙니다. 얘는 하나의 벡터가 되겠고요. 얘는 그래서 벡터로 표현하면 2차원이니까 X0, Y0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뭐 너무 쉬운 얘기죠. 이런 건 사실 순서상 뭐 이런 것들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우신 순서상 같은 컨셉들이 벡터들을 다루기 위한 전제 작업들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있는 점이 여기로 이동을 하고 싶어요. 얼마만큼 이동할래? A만큼, B만큼 이동하고 싶어. 그러면 X0, Y0에다 각각 A하고 B만큼 더해주면 되니까 새로운 좌표 X, Y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대문자가 새로운 좌표계 X, Y, 소문자가 기존 좌표계 X, Y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A, 더하기 B만 하면 쉽게 이동하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은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이동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공간이 선형 공간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더하는 작업들을 우리가 선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더할 수 있는 것들이 선형 공간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더해서 무언가가 이동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쉬워요. 대신에 이제 회전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복잡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예제도 있습니다. 뭐 C 기반 예제들도 있고 뭐 있는데,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파이썬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굳이 얘들은 확인을 안 해보셔도 되겠습니다만, 이 예제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공간 안에 가로 100, 세로 50이라고 하는 이만큼의 사이즈로 사각형을 그릴 건데, 이걸 그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좌표, 두 번째 좌표, 세 번째 좌표, 네 번째 좌표가 필요할 것이고, 이 각각의 위치들이 무언가 더하기를 해서 통째로 이렇게 움직여 다니는 것들, 이게 이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개념적으로만 얘기를 드리겠고요.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앞서서도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사인, 코사인, 사인, 코사인이 필요한 분야들 전부 다 회전하고 관련된 분야들이 되겠고요. 회전을 해야 되는 경우에 문제가 많이 복잡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전 좌표계에 대한 것도 고등학교 때 이미 배웠습니다만 이 녀석들이 추가가 되면 될수록 골치 아프다. 그리고 항상 마이너스가 여기 붙었나 저기 붙었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되게 복잡하게 되게 헷갈리는 형태들이 바로 이 회전입니다. 자, 근데 로봇이라고 하는 것들은 무조건 회전을 해야 되죠. 로봇 팔, 우리 팔 같은 경우도 회전하잖아요, 지금. 그죠? 요 좌표계를 토대로 이렇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회전은 선형이 아니라 비선형입니다. 그래서 비선형이 그렇게 표현하면 좀 안 되겠구나. 우리가 회전을 곱으로 표현해서 또 다른 형태로 선형화 작업들을 할 거라서 회전, 이 사인 코사인 자체는 비선형이지만 이게 선형 변환하는 형태로 다룰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많이 실수했네요. 그래서 회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신 내용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X축, Y축에 있고 여기 P라고 하는 점이 하나 있어요. X0, Y0이고 이걸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을 한다면 새로운 좌표계가 X, Y로 이렇게 생길 거고요. 그래서 원래 있던 좌표계 위에서 보면 X0, Y0로 가서 이 점을 정리를 했는데 이게 회전을 하거나 또는 좌표계가 여기 있던 좌표계가 이렇게 회전을 한다면 좌표계가 회전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X, 새로운 Y에서 보면 P라는 점은 무언가 다른 형태로 보이겠죠? 이걸 펜으로 그려서 한번 보십시다. 원래 좌표계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X0, Y0로 보일 거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좌표계는 직교 좌표계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X, 새로운 Y에서 본다면 이 위에서 이 점을 평가해야 되니까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다음 Y축에서 직교로 보니까 이 점은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죠? 자, 이러한 좌표계가 원래 좌표계에서 회전을 하게 되면 점은 공간상에 같은 위치에 있는 줄 알았는데 위치가 변화되기 때문에 이 다음 TP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건 지우겠고요.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좌표계가 변환이 될 때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가를 꼼꼼히 따져